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관련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우선 일본 시장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 하락세가 한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좀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일본 은행 총재로 내정된 쿠로다의 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대담한 금융 완화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경우에는 창고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우량주를 비롯해서 바이오, 농업, 해양 관련주와 같은 잠재적 자산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빨리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농업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대책, 재생의료, 쿨 재팬과 같은 내수 관련 정책 수혜주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에서는 3월은 배당 투자 시즌입니다. 고배당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이라든지 은행주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일본 증시가 7개월 연속 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조엔 클럽에 가입되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까? 네, 도쿄 증시 일부의 시가총액이 1조엔대를 기록한 기업은 무려 72개나 되는데요. 엔저 효과로 인해서 파나소닉이나 소니, 스즈키 같은 수출주들이 부각이 좀 두드러지고요. 중국에서 기저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유니참을 비롯해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는 후지중공업 같은 실적 호전주 쪽에서도 1조엔대 클럽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이 340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리먼 쇼크 이전인 2008년 3월 85개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 환경이 치열해지면서 전기 기업을 비롯해서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전력 기업들이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엔 하락세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1조엔대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늘겠지만 외부 환경 악화로 엔고로 환율이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샤프처럼 실적이 부진해서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PMI 부진으로 인해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종목장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이후에 13번 양해가 열렸는데요. 증시가 상승하는 기간은 8번 있었고요. 또 5번 정도는 하락할 정도로 상승 확률이 66%에 달합니다. 이 양해 기간에는 통화 관리가 좀 느슨해지고요. 또 비유청주 해제 물량도 좀 감소하면서 기관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시장 예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증시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날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환경이라든지 제약, 농업, 도시화와 같은 정책성 테마주 쪽으로 빠른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 나온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이유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신규 수주라든지 신규 수출 수주가 1월 달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원자재 재고 지수나 종업원 지수 그리고 공급 배송 시간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50% 이하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생산과 수출은 춘절을 전후해서 아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수주가 둔화된 게 생산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통계국의 PMI는 전국 대형 제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로
산출이 되는데요.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 50선을 넘었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밑돌면서 경기 양극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PMI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8%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속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어서 아주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경기 회복 속도가 늦는 게 지금 분명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부처를 이끌 새 지도부를 임명한 이중전회가 폐막을 했는데요. 이번 이중전회에서 나온 이 주요 정치적, 이 경제적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인대에서 이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 주석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또 리커창 제1부총리가 총리로 선출이 되게끔 이중전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 위엔차오 같은 경우에도 국가 부주석에 임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당내 파벌을 균형을 고려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총리급까지 인사가 결정이 됐는데요. 4명의 부총리 중에서 제1부총리는 그 장서민파의 장가오리 상무위원이 됐고요. 아마 이 사람은 앞으로 경제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외에도 후진타오파인 왕양 공업이라든지 교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류엔동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 교육을 그리고 마카이 국무위원 같은 농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처 개혁안도 지금 논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 독립 왕국인 철도부가 아무래도 그 부패 온상이기 때문에 교통 운송부로 통합이 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전 국가주석인 장저민 쪽의 상하이 방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폐합이 될 때까지는 4-5년간 조직 개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도 보건부라든지 국토자원부 등의 부서를 줄이는 기구개혁안이 지금 27개 부처에서 23개 내지 24개 부처로 좀 줄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무원의 기구개혁 같은 직능 전환이 결정되더라도 통폐합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도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